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스포츠 인저리에서 AI를 어떻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뭐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좀 배운 이론적인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숄더를 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견주관절에 대한 내용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AI가 뭔지부터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많은 논문들과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사실 뭐 저희가 이제 공학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좀 이론적인 내용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수술 후의 프레딕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아날라이시스를 하고 세그멘테이션하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결국에 이게 좀 적용이 되려면 로봇하고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희가 컴퓨터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로봇에 어떻게 연결돼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제 수술에서 프리 오퍼레이티브랑 포스트 오퍼레이티브를 쓸 수 있는 툴들에 대해서 이해를 포함해서 이런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있고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얘기 들어보면 이게 뭐가 뭔지 좀 잘 헷갈리고 그랬을 텐데 AI가 가장 광범위한 내용이고요. 개념이고 그 밑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경험적 학습이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으면 다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세부에 있는 딥러닝이라는 그 용어가 적용이 되려면 머신러닝 중에서도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저희가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I 그 밑에 머신러닝 밑에 이제 딥러닝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좀 개념이 조금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과 동시에 최근에는 이제 LLM이라는 그 내용이 이제 챗 GPT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LLM의 기반이 되는 건 딥러닝과 머신러닝이 다 들어가지만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NLP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고차원 비정형 이 데이터죠. 저희가 예전에 쓰던 뭐 픽셀이라든지 어떤 셀의 모양뿐만 아니라 이 언어 기반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데이터들을 쓰고 대용량 텍스트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이 이제 LLM이 조금씩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이제 아까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있는데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은 여기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이 있고 언슈퍼바이즈드, 세미 슈퍼바이즈드, 레인포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지도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정답이 주어진 라벨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MRI라고 하면 진단명이 다 나오는 거죠. 이건 ACLP나 로테커프터 다 정해진 상태에서 하는 게 슈퍼바이즈드고 언슈퍼바이즈라는 거는 이게 완전히 그 라벨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안에 있는 걸 직접 숨겨진 구조를 탐색을 하면서 러닝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벨링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라는 거는 둘의 중간 형태로 소량의 라벨링 된 것과 대량의 비라벨 데이터를 같이 써서 학습을 하는 걸 말하고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챗 GPT부터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상 기반의 의사 결정 최적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주로 이제 자율주행이나 마케팅 같은 그런 영역에서 쓰게 되니까 약간 저희가 그 메디컬 필드랑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한국말로는 합성 신경망이라는 게 되고 저희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런 그림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그림 이미지를 어떻게 머신러닝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 되겠고 지금 이 그림은 VGG16이라는 대표적인 CNN 구조고 왼쪽은 저희가 이제 고양이 사진 있잖아요. 이 고양이 사진을 피처로 추출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피처로 추출된 이 데이터를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건 사실 하나의 그림을 이 CNN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숫자가 들어간 행렬의 별로 수식으로 변환하게 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여기서 이제 잘 아시는 뭐 엔비디아 GPU 같은 게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잠깐씩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제 CNN에서는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왼쪽에 지금 이미지가 있죠.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엑스레이일 수도 있고 MRI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CNN 네트워크에는 가운데 있는 필터 또는 커널이라고 부르는 작은 행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행렬을 겹치고 이 필터를 계속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스트라이드라고 해서 이 필터가 움직이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만약에 커지면 이 필터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스트라이드가 작아지면 작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라이드 값에 따라서 출력 이미지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연산량이 많이 틀려지는 거죠. 지금 이제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딥시크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스트라이드 값을 최적화해서 연산량을 최소화시키는 게 최근에 가장 되게 좀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례를 들어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인데 7 곱하기 7 픽셀을 가진 그림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이제 필터와 이미지에 해당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곱해서 더하면 이 하나의 숫자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왼쪽의 수식을 보면 뭐 0 곱하기 0, 2 곱하기 1, 3 곱하기 하면은 이 토탈의 합이 6이 되죠. 그럼 이 픽셀들의 대표값, 우리 피처드 밸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6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을 이미지 전체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피처 맵이라는 걸 생성하는 게 CNN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칸 움직여 보면 아까는 이 피처 이제 밸류가 6이었는데 한 칸 올리면 이미지에 이렇게 포커싱이 달라지니까 여기서 이제 8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이미지를 계속 행렬 연산으로 스트라이드를 움직이면서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이 스캔과 특징 값을 생성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원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연산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풀링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풀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흔히 쓰는 게 여기 보면 이제 맥스 풀링이라는 개념인데 작은 영역에서 가장 큰 값을 골라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2721이 있으면 여기 맥스 풀링된 값은 7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모아서 이 대표 값을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스트라이드 값에 따라서 샘플링 간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 스트라이드를 가급적 효율화시키면서 전체의 특징이 변하지 않게 해주는 게 연산량과 공간의 크기를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최근의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로 좀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왜 왼쪽에 이제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풋이 되고 컨보루션 레이어가 이제를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풀드가 되고 풀링이 되면서 차원을 이렇게 줄이게 되죠. 그리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은 이 행렬이 쭉쭉쭉쭉쭉쭉쭉 늘어나면서 풀리 컨택트 레이어로 가고 마지막으로 이 분류된 값이 확률값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게 이 CNN의 기본적인 월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CNN이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메디칼에서 사용되는 것은 이제 유넷의 개념인데 저희가 이제 CNN을 기본으로 한 이 개념이 이제 유넷이고요. 유넷의 특징은 뭐냐면 이 왼쪽 그림처럼 좌측에는 인코더가 있고 오른쪽에는 디코더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왼쪽 절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컨볼루션과 풀링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미지 공간의 정보를 이렇게 줄인 데이터에서 압축된 피처 값을 계속 뽑아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코더고요. 반대로 그 U-쉐입의 오른쪽 절반에서 디코더에서는 이런 이제 압축된 특징들을 이제 확대해 가면서 픽셀 단위로 세부적인 위치 정보를 복원을 하고 출력하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맵을 만드는 거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 이제 핵심적인 거는 메디칼 이미지에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하면 좀 더 높은 정확도로 미세한 구조까지 어떤 셀의 모양이나 MRI에서 보여준 모양들을 분리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게 영상 분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저희가 이제 MRI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하나의 머슬과 카트리지, 리가멘트를 다 분리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는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상 분할이라는 것은 이런 각각의 픽셀이 어떤 구조나 병변에 속하는지를 분류를 하는 거고 이게 뭐 자유주행에서 중요한 뭐 위성, 영상 뭐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의학에서는 어떤 장기나 조직 병리 이미지를 각각 다 뽑아내고 그것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분할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세그멘테이션 된 데이터를 가지고 디시전을 내리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임상에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논문을 좀 찾아보면 이제 주로 숄더에서는 수술 후에 재파열, 리테어 레이트를 예측을 하거나
수술 후에 환자가 얼마나 만족할지를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은 투구 동작에서 역학적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되게 재밌는 게 수술 중에 관절경 사진을 그 안에서 딥러닝을 하면서 이제 꼬매고 있으면 이제 머신러닝 평가를 하는 거죠. 네가 꼬매는 거 보니까 리페어 레이트가 얼마나 되겠다. 아우 잘 꼬매서 한 95% 힐링이 되겠다. 아이고 너무 이상하게 꼬매가지고 나가면 다 터지겠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관절경 영상을 피드백해준다는 논문까지 나와서 뭐 굉장히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팀에서 예전에 그 건대 정성훈 교수님이랑 같이 했던 연구고요. 프록시말 히어스 프랙처를 딥러닝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영상을 가지고 정상, GT 프랙처, 서지컬 렉 프랙처 같은 골절 양상들 2파트, 3파트, 4파트 분류를 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각각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는 이제 ROC 커브고요. ROC 커브를 그리고 이제 AUC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AUC 값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임상에서 보조 진단 도구로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논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1년에는 스케텔 라디올로지에서 4,000장의 어깨 엑스레이를 분석을 했더니 뭐 프랙처, 디스로케이션, 칼스픽 텐디나이티스, 아스라이티스를 이렇게 쭉 CNN 모델로 하니까 골절이 굉장히 높습니다. 센시티비티와 센시티비티 94, 95%, 디스로케이션도 굉장히 높고 칼스픽하고 아스라이티스는 좀 떨어져요.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괜찮은 그런 밸류를 보였고 그 다음에 3D 세그멘테이션 논문은 이제 레슨앤 50라는 합성 CNN을 이용한 이 연구였는데요. 2,700장을 가지고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프랙처, 디스로케이션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는 논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3D 세그멘테이션을 한번 시켜본 거예요. MRI를 딥러닝을 넣고 이제 로테이 커프 머슬을 뽑아내서 그 안에서 패티가 얼마인지를 이제 좀 자동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넷을 수정한 모디파이드 3D 유넷이라는 걸 사용했고 232명의 환자, 63명 노말, 169명 로테이 커프 페어. 그래서 이 분할 정확도를 나타내는 이 결과값이 다이스 스코어인데 0.92로 이제 거의 1에 가깝게 나왔고 저희가 이제 머슬의 부피를 재면 이 AI 툴이 재는 게 머슬에서는 지방 오차가 평균 오차가 한 5.72%, 그다음에 팻 인필트레이션에 대한 분석 오차가 1.5%니까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뭐 이제 시스템 리뷰하면서 쭉 봤는데요. 골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많습니다. 엑스레이나 CT, MRI를 가지고 했고 CNN도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리즈넷이나 VCC 16도 썼고 이런 거 써보면 고관절, 실관절, 척추에서는 프랙처에 대한 AUC 값이 한 0.8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옵니다. 특히 이제 MRI까지 같이 들면 분류 정확도가 한 95% 이상이고요. 근데 조금 이제 잘 안 되는 게 손목이나 뭐 앵클 이런 이제 복잡한 그런 관절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이제 뭐 되게 스페셜라이즈된 저희가 정형외과 전문의를 아직은 조금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보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스라이티스에 대한 건데 아스라이티스가 사실 프랙처에 비해서 훨씬 더 딥러닝 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나 뭐 이런 CNN 모델로 했더니 DOA가 뭐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지금 이 파라미터도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뭐 최근까지 나온 시스템에 비해서 한 67%, 72%가 그렇게 높진 않죠. 근데 AUC는 한 0.83 정도로 좀 괜찮고 나왔고 아스라이티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프랙처는 그냥 넣으면 바로 하고 잘 나오는데 아스라이티스를 하려면 에이지나 바스나 이런 임상 정보를 같이 넣어줘야 이 모델의 정확도가 좀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니에 비해서는 힙이 좀 더 괜찮은데 VGG60 아까 쓴 모델에서는 한 90% 이상, 그러니까 힙에서는. 그래서 이제 조인트별로 좀 다르고 임상 데이터가 같이 들어가면 딥러닝의 정확도가 좀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에 대해서 되게 논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니는 뭐 메니스커스 인저리하고 뭐 ACL 많이 있는데 메니스커스는 뭐 한 0.91에서 0.94 정도로 MRI 되면 괜찮게 나오고 ACL이 아주 특히 높게 나옵니다. 리즈넷으면은 일반 모델에서 한 AUC가 0.97 정도고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도 굉장히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ACL처럼 아주 이렇게 솔리드하게 딱 구별이 되는 스트럭처에서는 아주 결과가 매우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얘기 잠깐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다빈치 로봇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거 99년에 나왔고요. 2006년에 이제 다빈치 S 모델 나왔고 2009년에 이제 해상도가 1080으로 올라갔고 14년에 더킹 데모로 나왔고 이제 작년에 다빈치 젠 5가 나왔다고 저도 이제 이거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알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서전이 수술한 레코드 비디오 기록을 좀 이렇게 모아놨다가 AI 파워드로 이제 특정한 동작은
그 로봇이 이제 자동적으로 해주는 그런 프로세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다빈치 수술 건수가 지금까지 8억 5천만 개고 논문이 24,000편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평균 매출 성장이 17.6%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찾다 보니까 재밌는 게 이제 테슬라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근데 테슬라가 지금 8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인스티튜트 오브 서지컬 주가는 321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예전에는 이제 기계를 주로 파는 게 회사였는데 지금은 엔도리스트라고 해서 한 80종 이상의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나오거든요. 요 매출이 매년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좀 이렇게 관절경이나 스포츠형에서 다빈치를 쓴 게 없나 논문을 좀 봤더니 있더라고요. 2011년에 카데바하고 이제 숄더 한 논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에어베이스로 하는 복강경에 비해서 이제 조인트에 물을 넣으면 아티팩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이제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조금 부정적인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빈치를 LD 트랜스퍼에 쓴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D가 사실은 이제 하비스트를 하려고 하면은 그쪽에 이제 뭐 립이나 스태플라나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빈치를 써서 썸큐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박리를 하면 크게 안 째고 LD를 잘 떼낼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LD 그냥 떼면 되는데 로봇까지 써가지고 시간도 되게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냐 이런 조금 의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테리어 이제 그 브라키얼 플렉서스를 대상으로 수술한 게 있는데 브라키얼 플렉서스 사실은 단순히 쓸만하죠. 이제 굉장히 어프로치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현미경 수술 대신 다빈치를 써보는데 그런데 많이는 안 했더라고요. 뭐 PS 논문이나 8명 정도 썼는데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게 로봇이 도달하지 못해서 결국에 여러 개 되는 케이스도 한 2케이스가 있었고 뭐 이 수술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엑실러리 너무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되게 없고 러닝 커브도 되게 길고 어느 정도 수술을 많이 해야 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브라키얼 플렉서스도 그렇게 좋은 결과는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제 최영락 선생님이 2023년 CIOS에 발표를 했는데 소라시 아웃렛 신드롬 환자를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5명 했고 미용적으로 굉장히 좋고 귀 뒤쪽으로 이제 로봇을 넣어서 굉장히 코스메틱하게 좋았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코인데 마코는 아마 니아 신생들을 꽤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코가 지금 이 햅틱으로 이게 아웃라이어로 이제 소 같은 게 벗어나면은 거기서 이제 서들한테 피드백을 줘서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방법을 쓰고 있고 마코는 찾아보면 논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스템 논문이 있는데 2020년에 이미 26개가 나왔고 3인물의 위치라든지 포스트 페인이나 스코어 입원 기간 이런 다 좋게 나왔고 마코가 이제 스파인 버전이 24년에 나왔고 저희가 숄더 언제 나오나 좀 궁금해서 이게 찾아봤더니 24년 연말에 리미티드 버전이 나와서 지금 미국의 몇 개 센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커머셜리 와이드 유지할 수 있는 버전은 아마 25년에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숄더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숄더는 아직까지 로봇을 안 하나 이게 토탈 숄더가 103% 리버스는 193% 191% 증가했다고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인디케이션이나 아니면 사용량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왜 로봇이 아직까지 많이 쓰이지 않나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지 쪽은 하지처럼 메카니컬 액세스의 정확성에 대한 그 내용들이 좀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고 있고 글래노이드가 특히 이제 니처럼 이렇게 완전히 오픈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프로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옵틱 센서도 좀 달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테슬라나 옵티머스 이런 발전들을 보면 아마 이제 숄더에서도 조만간 이런 로봇이 좀 쓰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수술할 때 쓸 수 있는 프리 오퍼레이티브 수술 후 재활에 쓰는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어시스트 서지컬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진머바이오에서 나온 이제 옴니슈트라고 지능형 수술실. 그래서 수술하다가 생기는 이벤트들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체크리스트도 자동으로 관리가 되고 팀 구성 간의 이제 텍스트 베이스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문자나 메신저가 다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디스플레이로 워크 플로우를 최적화시키고 오르소 가이드 AI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단순한 영상 분석이 아니라 실제 수술실 안에서 워크 플로우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D 템플레이팅 소프트웨어는 이제 아마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PSI나 내비게이션도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CT나 엑스레이를 찍는 세그멘테이션을 자동으로 하고 그 랜드에 맞게 따라서 이제 템플레이트를 이제 해주는데 지금 데이터 보면은 이제 디지털 플레이밍을 하면은 90% 이상의 정확도고 저희가 그냥 컨벤셔널하게 손으로 하면 57%다.
그런 좀 프로미싱한 결과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VR, XR이 다음에 이제 또 수술의 정확성을 좋게 하고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레디에이션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시약을 좀 적게 보거나 안 봐도 되니까 타임 세이빙이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제 잘못 작동하면 안쪽에서 더 컨퓨전이 심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리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AI 베이스드 팔로우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환자들 이렇게 PA가 전화하고 전문의님이 전화하는데 이게 AI가 때되면 자동으로 환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환자 피드백이 훨씬 좋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다음에 AI 기반 모니터링 앱도 있는데 이제 무릎이나 어깨 수술해놓고 환자한테 스마트워치를 붙여놓으면 평균 회복 곡선에서 뒤처진 환자들 이렇게 골라주는 거예요. 이 환자들 이렇게 불러서 빨리 좀 달궈라 아니면 뭐좀 재활을 적절시켜라 이런 소프트웨어도 나와 있고 뭐 엑서의 게이트라는 진모바이오에서의 워크 AI 같은 보행 앱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분당서울대병원 논문이 있더라고요. 호텔 커플 입회한 다음에 재활치료를 평가를 했는데 이런 이제 동작 시범을 보이고 카메라로 환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피드백을 해주면 환자가 좀 훨씬 재활이 잘 되고 펑션도 나중에 좋았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AI가 예전에는 그냥 뭐 주로 이제 뭐 영상 판독이었거든요. 프랙처를 골라내거나 뭐 MRI에서 머슬의 부피를 재거나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진단이나 프리 오퍼레이트 플래닝, 수술실 안에서의 워크플로우, 그리고 재활까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좀 쓰이게 되고 있고 딥러닝 기반 모델들이 적어도 프랙처와 리가멘트 인저리에 대해서는 전문의를 필적하거나 넘어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 AI 기반의 재활 시스템 같은 게 사실 특히 저희 나라 상황에서는 좀 시간이나 비용을 세이빙하고 비대면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AI가 의사를 대체하진 않겠지만 클리니컬 파트너로서 앞으로 활용 가치가 많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